지난주 조사된 주 초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외에 이번 주 조사 주 초반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예, 광복절 사면 여파와 세제 논란 등 악재가 해소되지 않는 듯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미국, 일본 순방에 또 나서기 시작했죠. 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하락세,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예고했던 결과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했던 게 사면 효과 아직 반영 다 안 됐다. 아, 그래요? 계속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갤럽, MBS 같은 전화 면접에서도 많이 떨어졌지만 네. 리얼미터 같은 ARS에서는 이제 일간 기준으로 50%도 무너졌어요. 14일자 일간 48%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2주 사이에 ARS에서는 12.2% 떨어졌고 네. 전화 면접에서는 8%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현 지지율보다 음. 추락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한 80% 초중반 지지율을 1, 2년 유지했었어요. 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최고점이 60%대였는데 이제 거의 5도 다 까먹고 좀 있으면 앞자리 4로 바뀌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네. 근데 속도가 빠르면 뭘 잘못했지 하고 고쳐야 되는데 네. 조국 윤미향 사면은 못 고쳐요. 네.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 근데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좀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전국 투어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무슨 그 막 또 이번 주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다고 하고 지지율 너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냐 하니까 n분의 1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막 부부부 열받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된장찌개 사진으로 또 그렇지, 히트 치고 막 네. 윤미향 씨도 막 자기 자동차 뒷좌석에 소녀상 싣고 다니는 아주 기괴한 풍경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좀 이상, 그러니까 일반 정서에 안 맞잖아요. 네.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면 할수록 네. 뭐 거의 가투소급의 활동량인데 그렇지. 전성기 네. 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 사면 리스크는 계속 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경제 관련해서도 노란봉투법 관련된 우려나 뭐 주식시장 관련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냅두면 되는데 계속 대통령실에서 낮춘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 강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떨어진 이유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데 수리가 아니라 오히려 엑셀을 더 밟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한 56%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정도 떨어진 것도 사실 뭐 괜찮은 지지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제 하락세가 이제 좀 중요한 거겠죠.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는 대통령에 대한 신임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다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가 있는데 뭔가를 뭐 반등할 만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반등할 거리라기보다는 네. 묵묵하게 해야 될 일을 한다. 이게 이제 기조입니다. 묵묵하게 해야 될 일을 그렇죠. 한다. 올해 연말까지 일단 개혁 네. 또 완비한다. 사법개혁, 그다음에 검찰개혁, 그리고 언론개혁 언론개혁. 요거까지 이제 완비를 한다. 왜냐하면 표를 받았던 기본적 전제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못할 거라면 도대체 왜 집권을 했냐. 그리고 집권해가지고 야당들이 어떤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또 다 깎아내가지고 개혁도 아닌 개혁을 할 것 같으면 도대체 뭐냐. 그 국민들께 약속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거는 묵묵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지금 어찌됐건 사면 여파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법 개정 뭐 그 과정에서 뭐 50억에 10억 지금 낮추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묵묵하게 가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걱정은 있죠. 네. 대통령의 신임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어쨌든 50%대 유지를 해주면 좋은데 이것이 절반이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 네. 실제로 그 개혁 동력을 얻기가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 네, 그것도 이제 늘 염두를 하면서 두 분의 말씀도 경청하면서 국정 운영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처음으로 같이 손잡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국민 임명식부터 시작해서 노봉법, 사면복권 이렇게 뭐 하향세 추세는 확실하고 네. 반등할 수 있는 호재가 없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기간 중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내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중도층 성향들의 유권자들이 열심히 지금 여론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나면 그 보수층 응답이 좀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향 추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같이 끝나는 순간 조금 횡보 상태로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답보 내지는 횡보 상태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참 눈여겨볼 것은 지금 현재 전체 지지율이 한 2주 만에 12% 정도 급락한 가운데 호남에서도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런데 이런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는지 뭐 조국 전 대표는 이거 뭐 n분의 1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 근데 저는 네. 조국 전 대표의 뻔뻔함과 멘탈은 정치인들이 다 좀 배워야 되는 것 대단한 같아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의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 지지율 하락에 여러 가지 뭐 이재명 정부 발도 있겠지만 네. 광복절 사면발이 제일 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조국과 윤미향 두 사람에 대한. 그런데 기자들이 이거 사면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 거 아니냐 질문하면 웬만한 정치인은 제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송구합니다. 뭐 정부에 부담을 끼쳐서 미안한 마음입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정치 초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n분의 1이라는 단어가 근데 n분의 1이라는 표현이 정치권에 있는 단어였나요? 잘 안 쓰죠. 제가 그 단어가 너무 생소하고 그게 와, 이제 책임 신조어. 회피를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 된장찌개로 빙자해서 올린 미슐랭 한우집 밥값도 n분의 1로 냈으려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드는데 그 사위가 쏜 걸로 말을 하는데 아무튼 일단은. 이분의 초식 바로 또 한강 예. 준비가 바로 되네요. 가족 굉장히 하나 독특해요. 듭니다.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실 사람들은 응. 그 n분의 1 발언 보고 좀 열받았을 것 같아요. 저 너무 궁금해요. 그게 민주당 반응이 나름의 어땠을지. 부담을 안고서 해줬는데 아 저렇게 말한다고 저런 태도라고? 왜냐면 이충근도 있고 강선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나도 그 중에 그냥 조금 그랬다.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대변인님.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죠. 예.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겸허하게 제 말씀하시죠. 잘못인 것 같고 제가 좀 더 민지요. 당 생활을 열심히 하고 좋아, 좋아. 네.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예. 뭔가 좀 성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였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좀 반성을 하면서 그 김지호도 n분의 1 중에 하나다. 아유 그럼요. 예. 제 잘못도 크고 어쨌든 간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원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 이제 심기일전해야겠다. 그런 생각뿐이 안 듭니다. 뭐 남 탓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거를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수가 있을까? 지금 보면은 지금 호남에서 네. 40% 빠졌나요? 79에서 39, 49? 49 30% 빠졌구나. 49.1입니다. 30% 네, 빠졌고 그렇죠. 그리고 민생 회복 지원금을 그렇게 20조를 뿌렸는데 자영업자 비율이 9.3%가 빠졌습니다. 그러게요. 다 이건 어디 무슨 간겨? 의미일까? 그리고 40대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의 지지세의 허리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에서도 6% 이상이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호재가 없어요. 네. 돈을 줘도 빠지고 뭐 결집을 해도 빠지고 있는 상태라서 구멍이 안 보인다. 네. 호재 구멍이 안 보인다. 앞으로 사실 근데 이 조국의 위선의 된장찌개와 허영심의 패문 독서물 이런 것들도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아마 더 빠질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50% 초반 정도 맞죠, 했잖아요. 맞죠. 네. 우리 국정 지지율 그게 딱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맞췄죠. 예, 그래서 떨어질 거다. 사면이 아직 반영 안 됐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조국을 민주당과 떨어진 존재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논란거리였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야당 사면이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여권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인식으로는 사실은 같은 당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보다 사이가 더 좋아요. 국민의힘에 친한 게 반한 게보다 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가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예, 따지고 보면 안 그렇죠. 싸우잖아요. 조국 전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정의당 길 안 간다. 민주당 성공하는데 돕겠다라는 예. 거는 타이밍의 문제지 합당을 시사하는 발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 전 장관이나 윤미향 전 의원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잖아요.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예. 된장찌개 먹고 막 책 읽고 SNS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그 자동차 뒷자리에 소녀상 태우고 다니고 예. 막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뭐지 좀 이상하다 싶은 행동을 계속하면서 그걸 본인들의 SNS에 계속 전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음. 언론 보도가 특검에서 수사받고 있고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 축의 뉴스 보도가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발의 어떤 좀 자극적인 가십거리 보도거리가 사실 잘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균형을 조국과 윤미향이 사면되고 기행을 저지름으로써 막 채워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특검발 윤석열 김건희 보도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네.
벌써 몇 달이잖아요. 우리가 그 보도를 본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와도 막 새롭거나 막 이러진 않고 그냥 피로감. 약간 이제 피로감이 있고 무덤덤해진 측면이 있는데 네. 조국과 윤미향의 기행은 이제 막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분간은 여권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악재인 것 같아요. 정청래 당대표 당선되고 조국 윤미향 사면되고 그러니까 사면 이러면서 해주는 대신에 뒤로 어떤 약속을 했었어야 됐어요. 하와이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에서 당분간 어디 가서 좀 쉬다 와라. 뭐 이런 정치적인 딜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네. 사실은 김조 대변인 이게 사면을 하면서도 조금 꺼림직했죠. 솔직히 말해봐요. 조국 윤미향 나오면 이 SNS 난리 날 텐데. 김지호 좀안 대변인은 사면 하면 복권에 좋겠네. 대해서 반대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게 봐요. 아니 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는 편이죠. 그렇죠, 반대하진 그렇죠. 않죠. 있는 그대로 그냥 교과서적인 말 말고 이제 꺼림직했어야 해서 이제 솔직히 이번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어제 생각했어야 당 됐어. 대변인 됐는데 오늘 잘리라고 여기 한번 여기 그 정도 아니고 어제 되셨어요? 어제 재신임 받았는데 어제 재신임 됐구나. 어제 재신임 받았는데 아니 그래. 김조 대변인 그 앞에 그런 대변인이셨다가 갑자기 전 대변인 되셨다가 그렇지. 어제 갑자기 급히 임명받은 거예요. 그것도 혹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허. 윤미향 조국 아이,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가 그런 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좀 이제 불신을 받은 거 아닙니까? 새로운 당에서. 지도부가 들어서면은 네. 이제 당직 인선을 새로 하는데 원외 대변인 그러니까 원내 말고 원외에 있는 대변인을 어제 선임했어요. 야. 그래서 그 텀이 있어서 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표현한 거고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지금 그래서 조국 근데- 윤미향 어땠냐는 얘기.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조국 당대표가 n분의 1이라고 표현한 게 네. 뭐 저희가 볼 땐 정창민, 예. 홍문종, 응. 뭐 심학봉 응. 이런 분도 다 이제 사면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있고 거기로 지금. 세간에서는 이제 윤미향 전 의원 그 중도층에서는 사면 관련해서도 뭔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시는 어떤 여권에 대한 공격이 조금 여론에 먹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한 12% 정도 빠졌는데 사실은 대통령 선거 때 저희가 한 49%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 윗부분이 사실은 스윙 버튼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2달간 이렇게 차곡차곡 지지율을 모았는데 조금 이제 본인들과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예. 정책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스윙 버튼이니까 훅 빠지신 거죠. 그래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럼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이제 유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2%지만 전체 뭐 60몇 프로에서 12% 따지면 거의 20% 가까이 네. 이렇게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조금 저희가 더 겸허하고 성찰하는 모습으로. 이제서야. 그럼요. 저 자신이 이렇게 반성하면서 예. 네, 우리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잘 모시고 이렇게 정치해야 되지 날 왜 않을까. 모셔? 형님이 날 왜 모셔? 잘 모신다는 거는 정청래 당 대표님이 지난번에 뭐 국힘을 비롯해서 개혁신당까지 패싱한 거에 대해서도 조금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신당도 제안하실 수 있습니까? 개혁신당도 인사도 안 악수도 갔어요. 악수도 이해가 못할 안 사이라고. 가고, 예. 그 그런데 또 어저께 부분에서. 김대중 대통령 그 추도식에서는 우리 정청래 대표랑 이준석 대표랑 서로 이렇게 가까이 앉아가지고 말씀도 나누시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도대체 패싱을 왜 했나? 개혁신당은 뭐 그래도 소수당인데 존중해야죠. 그 젊은 사람 모여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의견이 지금 나오고 예. 있어요. 오늘 용감한 거예요. 예. 예. 저러기 쉽지 않아요. 원내 아, 대변인이. 예. 네,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반기를 든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렇게 세기를 용감하게 막네요. 하기가 세기를 예. 막네요. 쉽지 않고 정말 소신 있는 정치인입니다. 다시 전 대변인으로 다시 좀 걱정이 되기도 한데. 게스트로 한번 부르시고 너무 저한테 치명적인 공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칭찬해주고 있는 지금 칭찬을 엄청 해주고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강해찬 최고위원님이 이제 복당을 하시더니 뭔가 이 칼을 갈고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의도 너머에서 민주당 인사가 칭찬받고 가면 당에선 좋지가 않은 걸로. 조국 혁신당 제가 다음에 저 섭외할 때 제가 꼭 한 명 섭외해 갖고 올게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수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는 조국 혁신당의 모습도 너무 관전 포인트가 또 달라서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통령 임기 이제 100일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며칠 전에 자추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국민 명식. 취임식을 예. 취임식을 다시 한번 고쳐서 하는 그런 상황도 됐었는데, 근데 이게 윤석열 전 정부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거의 80%뭐 이렇게 네, 나왔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거 되게 오래 끌었어요. 굉장히 오랜 네. 시간 또. 거의 근데 취임 100일 이상 갔을 텐데. 예, 100일 이상 갔죠. 국정농단보다 더 심한 내란을 일으켰는데. 아, 그건 아직 형사법정에서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얘기가 있는데. 추정이라고. 예, 추정. 네, 꼭 내란이 단어를 좀 추정되는. 붙여주십시오. 아,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내란이라고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게 야당의 입장이라서 네. 뭐 계엄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네, 아무튼 굉장히 복잡하고 아다르고 어다르고 아사모사하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란 잔당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 내란 잔당이 좋으십니까? 아, 그거는 말이 안 나으신가요? 되죠. 어떻게 그거는 표현하면 이 당을 표현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 정권만 잡으면 부동산 폭망시키는 거는 데이터로 입증됐는데 네. 뭐 부동산 폭망 잔당 뭐 이렇게 싸잡아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잘못한 게 있고 하면 저희가 안고 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제 같이 국회에서 어쨌든 여야가 정치를 같이 해야 되고 국정을 같이 해야 되는데 난 쟤네는 대화도 못 하겠다. 예. 뭐 영석으로 만들겠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죠. 문재인 대통령 정권과 비교를 해보면 네. 탄핵 뒤의 정권이라는 건 공통점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취임 직후인 다음 달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어요. 네. 그 다음 달에 바로 G20 가가지고 다자애교에서 데뷔하셨고 그리고 막 법인세, 소득세 올린다 세제 개편안 냈었을 때 그 공을 국회로 넘기면서 정부를 좀 자유로웠고 그렇게 하면서 논란 없이 100일 정도를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사면복권 논란이 있죠. 이춘석 차명계좌 논란이 있죠. 또 세제 개편 논란이 있죠. 증시 개편 논란이 있죠. 논란뿐이 없으니까 지지율이 지금 오를 수 있는 요인이 없다. 윤석열 정부와 비교했었을 때도 윤석열 정부 처음 출범했을 때 52%로 시작했는데 리얼미터 기준. 네. 요 시점, 그러니까 한 80일 취임 80일 때로 비교를 해보면 그때 33%가 내려갔습니다. 그게 7월 넷째 주인데 제 기억으로는 7월 넷째 주에 뭐가 있었냐? 이준석 체리따봉이 있었거든요. 예. 그 논란이 있었을 때 한 19%, 2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폭으로 빠진다라는 거는 체감상 국민들이 지금 대단히 이재명 정부가 뭔가 실책을 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국정농단이든 뭐 내란으로 계엄, 추측이 되는 의혹. 계엄 사태든 어쨌든 불명예 퇴진을 한 전 정권 이후에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100일 동안 거의 80% 지지를 받았던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거는 뭐 개혁 정책, 소통을 위한 노력 이런 정도가 많이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건데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지지율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에서 방송법 또 3대 특검도 어찌됐든 통과시킨 거고 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 노란봉투법, 3법 개정안 이런 것들 개혁적인 법안들 추진할 건데요. 물론 이런 개혁적인 법안들이 일부 수구 기득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의 조정세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개혁 법안들 6개월, 1년 안에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민주당에서 한 40개 정도 개혁 법안을 윤석열 정권의 어떤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넘겼는데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아직 이런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안에 빨리빨리 개혁 입법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빨리 추진하다가 지지율 더 까먹는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국내 경제계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주한 이제 미국 상이나 주한 유럽 상이 등 이제 국제적인 어떤 기업들을 대표하는 예. 국내에 주둔하는 대변 단체들도 이건 좀 막아달라. 우리 그럼 회사 다 다른 나라로 옮길 수밖에 없다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 없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경제계가 몇 가지 독소 조항만 좀 바꿔서 통과시키라라고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안 받고 원한 대로 막 고수하면 오히려 지지율 더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평화 사기쇼 때문에 좀 오래 먹고 살았죠. 근데 이제 그게 안 통하잖아요. 예. 우리 국민들이 그때 한번 대어받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어봤으니까 네. 이재명 정부가 막 북한에 대화하자 유화책 펼쳐도 김여정이 뭐 허풍 뭐 헛꿈 꾸지 마라 이러고 막 우리 확성기 40개 중에 1개 그냥 고친 거고 뭐 끌 생각 없고 막 이래 나와 버리니까 예. 이제 북한 관련된 훈풍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고 구조적으로 그때보다 더 어렵죠. 근데 다만 저는 원인이나 결과보다 윤석열 정부는요 50% 초반으로 출발해서
다행인 게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 만에 지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0% 후반대 지지율로 지선을 치렀거든요. 네. 그래서 역대급 압승을 했어요. 음. 그게 사실 보수 진영에서 내년 6월 지선 망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2주 만에 지지율이 12%나 떨어지니까 예. 이런 분위기면 지선도 해볼만 하겠는데라는 희망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권 출범과 지선 사이에 그래도 1년 사이에 갭이 있는데 생각보다 지지율 떨어지는 속도가 좀 가팔랐거든요. 지난 한 달은. 그렇죠. 만약에 리얼미터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이 40% 초반대 막 이런 상황에서 지선을 치르면 예. 그러면 이제 반반 싸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민주당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지난달까지 물어보면 예. 나갈 사람 줄 섰다. 음. 그리고 나가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부산 같은 데도 전재수한테 넘어간다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달 사이에 분위기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턴어라운드 시키지 못하면 예. 내년 지선이 물론 지난번보다야 민주당이 좀 많이 가져가겠지만 지난번에 워낙 많이 저희가 이겼어서 예. 서울, 부산 같은 핵심 지역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그런 지지율로 가지 않을까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지만은 않아요 지금. 근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 접점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개혁신당에서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이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으로 오로지 다 그냥 옮겨간 것인가 이렇게 보기도 조금 어려운 건 그렇게 아닌가? 보기는 어떻게 어려울 보세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워낙 뭐 전당대회 중이긴 하지만 네. 전당대회 토론회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그렇게 건강한 전당대회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특검이 뭐 압수수색하고 있다, 뭐 시도하고 있는데 당사 앞에서 뭐 발박수 치고 정권 찌르기 하고 이런 어쩔 보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진다고 국민의힘한테 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중도층이 조금 민주당에 질려하는 뭐 어떤 이동 지지층의 이동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이걸 지지를 좀 빠지고 국민을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지지율이 사실은 모든 걸 다 대변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럼 지금 현 상태에서 정부가 뭘 해야 되는가? 사실 이번에 뭐 조국 윤미향 사면을 크리스마스 정도로만 미루는 액션만 있었어도 이 정도는 안 됐을 것이다 예측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떤 기자님도 그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시던데 조국 윤미향 의원을 사면시켜 준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의 대비를 위한 것 아니냐. 이 사법 리스크가 이미 있고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또 특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집 파기 환송을 받았고 또 심지어 김혜경 여사도 지금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임기가 끝나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특검 받고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나도 혹시 저런 퇴임 후의 모습이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빚을 많이 지게 하는 사람들을 만든다라는 거죠. 조국 대표도 그렇고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민주 진영도 그렇고 예. 그러면서 퇴임 후의 어떤 모습들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런 국민들이 과연 모를까? 이런 걸 아는 국민들께서는 지지율을 당연히 이렇게 호의적으로 평가해 주시지 못할 거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뭐 개혁 법안 특히 윤석열 정부 때 못다 처리했었던 거부권 법안들을 다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그건 국민들한테 반영이 된 부분이거든요. 특히 방송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국민들이 체감상 이거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봉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진짜 이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은 이미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아닙니다. 그럼 새로운 비전이나 어떤 대통령이 좀 전례 없었던 소통 방법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전례 없던 소통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안 보인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면은 이게 될까? 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좀 회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신뢰를 줄 수 있을까? 아니 방법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가 네. 민생 법안이에요. 예, 그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그런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근무를 안 해보셔서 그 어려움을 모르시는데 사실은 자기 목숨 걸고 하청업체로 종사하다가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국내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프랑스 파리 같은 데 가면 다 파업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파업하면은 정말 수십억, 수백억의 어떤 소송을 걸어서 노동자를 압박하고 그분들이 어떤 분은 그게 너무 압박이 커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불법적인 파업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쟁의 행위가 불법이고 어떤 게 합법인지 가려내서 합법적인 쟁의 활동은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막대한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정말 민생과 노동자를 위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 비난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경제계가 말한 독소 조항이 있는데 네. 우리가 뭐 노란봉투법으로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그 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너무 과다하게 청구하는 건 좀 막을 필요가 있다. 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근데 원청이 이제 하청과 교섭을 다 열어버리면 네. 원청 기업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수백 개 하청 기업 노조들 다 들고 일어서고 하는 걸 원청 기업이 일일이 관리하고 감독할 거면 네. 하청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하청 기업 다 없애버리고 교섭만 하다 끝날. 대기업이 그냥 이제 모든 기업을 다 인수합병해서 해라. 근데 그렇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이라던가 가격 경쟁력,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이런 게 또 많이 약화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이나 이 법안을 발의한 또 노동계도 이 경제계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몇 개만 빼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좀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대화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기준일 것 같고 네. 저는 한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진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시키는 게 사실은 더 고평가받는 일이고요. 네. 보수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시키는 게 더 어렵고 고평가받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보 정부가 북한 대화하는 거는 이제 아무 감동도 없고 음. 보수 정부는 또 한일 관계 미래 보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니까 원래 못하는 거 반대로 할 때 점수를 더 많이 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광복절에 사실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 보자면 그 셀프 임명식이나 막 이런 건 전 되게 별로였는데 예. 메시지에서 일본과의 어떤 진취적 관계 강조한 부분은 좀 소위 말하는 덜 진보스러운 좀 개선된 모습이었거든요.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에서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준다면 진짜 실용주의 맞네라는 인식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오히려 한미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할 것 같아서 좀 힘들 것 같은데 한일회담이 약간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조금 실용주의적 면모를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잘 살린다면 예.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겠죠. 자, 한일 한미 회담을 앞두고 있으면서 또 국정 지지율 변화 추이가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자, 호남 여권 지지율이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불리는 이 호남 민심 지금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의 그 사면 이후로 이렇게 좀 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역시 2주 연속 아주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지지율의 변동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지지율이 네.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것이 결국은 호남 민심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은 개혁을 바라고 지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다른 걸 바라고 한 거죠. 뭔가 다른 걸 바라고. 예. 그런데 그 지지율을 어디에 썼냐면은 조국을 사면하고 윤미향을 사면하는 데 그렇죠. 써버린 거예요. 네. 거기에 지금 동양 사태에 10,000명이 피해자가 있는 현 회장님도 다 사면했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 지금 숨어 있는 각종의 불법 비리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는 배신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네네.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지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 힘으로 개혁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여기에 깎아먹고 지금 실제로 개혁에 대한 일들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민심이 어떤 배신감을 느껴서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역적인 어떤 발전의 부분에서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고 차별받았다는 항상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정권을 지지해서 정권이 잡고 나면은 호남이 바뀌는 건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배신감이 있다고 저는 잠깐만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힘 별로 한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이 여론조사 특히 정당 그 여론조사는 첫 번째 절대 평가의 영역이기도 한데 네네. 두 번째 상대 평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당이 정말 잘해갖고 국민의힘이 정말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건 절대 평가죠. 근데 상대 평가라는 게 있어요. 야, 다른 정당 하는 거 보니까 특히 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이 그래도 양반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게 우리 한국 그 정치에서는 사실상의 양당 정치가 고착화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강요받잖아요. 여론조사하면 어느 정당 지지합니까? 뭐 1 민주당, 2 국민의힘, 3 뭐 조국신당, 4 개혁신당 이렇게 나오는데 아 민주당 요새 하는 일이 특히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야 정청래 같은 사람이 민주당 대표 될 수 있는 거야? 당 대표 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여기 이게 지금 정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호남이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뭐 사실 뭐 호남과 지역적 연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가끔 뭐 여행하게 되잖아요. 뭐 전남 일대라든가 광주, 전북 이렇게 갔을 때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한번 뭐 기자 시절에 안 사람하고 골프를 치러 광주에 갔어요. 그럼 골프장에 가면은 아는 사람, 뭐 같이 친 사람하고만 이제 하고 거기 현지 사람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광주 밥 먹으러 왔는데 밥 먹고 이렇게 했는데 화장실 잠깐 간 처음 본 그 거기 광주 분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야 영길이 형님이 이번에 당 대표 나온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막 그러면서 엄청 큰 소리로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야 역시 정치 1번지에 왔구나 내가 이렇게 느꼈어요. 네네네. 그 제가 감히 말하건데 그 전남에 계신 그 한 50대 이상의 남성분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앉혀도 저보다 더 평론 잘해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전라도 쪽에 계신 그 택시 기사 네 분 앉혀놓고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엄청 잘하십니다. 예. 대단히 정치 고관여자 아유, 분들이에요. 그럼요. 이분들은 또 민심에 민감하고 뭐 이른바 전략적 투표를 항상 한다고 하잖아요. 전 최근에 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율 하락은 역시 내가 아무리 민주당 지지한다 그래도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이런 그 반성, 자성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부정하겠죠. 부정하겠지만 지금 거의 지지율이 뭐 어느 지지율 조사에서는 거의 뭐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오차범위. 오차범위 아닌데 오차범위 아니잖아요. 리얼미터 조사가 오차범위 아니죠. 11부터 네네네. 14일까지 한 건데 저는 ALS 조사의 경우는 응답률이 5.2%입니다. 리얼미터 조사가. 그래서 아주 고관여층만. 웬만한 분들은 전화를 딱 해서 기계가 안녕하십니까? 리얼미터입니다. 끊죠. 그러면 네, 맞아요. 그래서 상당수 고관여층의 대답만 반영이 되고 그래서 전당대회 같은 거 할 때는 어차피 전당대회는 고관여층만 참여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네. 경우 이때는 ALS 조사를 참조를 많이 하는데 보통 때는 전화면접 조사를 참조를 합니다. 전화면접 조사는 응답률이 보통 15% 내외인데 이렇게 끊으려고 하면 저기 잠깐만 하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MBS 조사 같은 경우는 이분이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3번 연락을 해요. 3번 연락을 해서 이분이 받을 때까지. 그래서 최대한 균형 있게 아니 샘플을 이전 모집하려고 조사도 ARS였어요 그러면? 리얼미터 조사. 리얼미터는 가족 조사. 회사마다 다르니까 리얼미터 네. 조사에서 뚝 떨어진 건 맞죠. 민주당 떨어지고 네네네. 국민의힘이 오른 건 맞는데 이게 이제 고관여층만 조사해서 고관여층은 예를 들어 국민의힘의 일부가 또는 민주당 일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리얼미터 근데 조사네요. 그 박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우리 당이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을 때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 기술적으로 그 그렇죠. 약간의 예,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실수가 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당에 대한 지금 우리 당 맞아요, 돌아가는 거 그거. 보기 싫다 해서 전화 안 받고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 저는 그래서 리얼미터 MBC 어차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16% 17%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그거 이제 전화 면접 조사예요. 그것도 MBS 전화 안 받고 아예 하더라도 그쵸? 내가 요새 뭐 국민의힘 돌아가는 거 얘기하기도 싫다라고 해서 응답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동일 조사에서 예. 일주일, 2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동일 높은 거예요. 조사였던 거잖아요. 리얼미터에서 탄력성이 좀 있는 거예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동일한 거였죠. 그렇죠. 리얼미터 네. 조사는 매주 사실 2,000명인데 매일 조사를 합니다. 매일 500명씩 조사를 해서 그거를 합산을 해요. 리얼미터가 쭉 매일 500명씩 하거든요. 네. 그래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가니까 2,000명. 그다음 것도 쭉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조사가 14일이었잖아요. 네. 14일에는 국정 지지율이 40%대까지 떨어졌다는 예.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조국
조국 사면 역할이 좀 있었던 아니 것 근데 같아요. 이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네. 사실 이건 조국 사면 윤미향 사면 있죠. 뭐 이 역할이 그러니까 1번 타자는 전 제가 봤을 때 강선우 장관 이제 네. 낙마가 있었고 2번 타자는 이춘석 의원 네. 있었고 3번 타자는 정청래 당 대표의 이제 뭐 패싱 뭐 다른 야당 대표들 패싱하고 뭐 결국에 이제 4번 타자들 나와서 4번 이제 홈런 친 거죠. 조국 홈런 치고 그렇죠. 홈런 친 거죠. 예, 연타석 홈런 윤미향 나와서 윤명 전 의원 나와서 치고 예. 그것도 제가 이제 8.15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거나 네.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떨어진 거를 방어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렇게 높게 나온 거는 제가 그건 인정을 못하겠다. 그게 원래 지금 개혁신당 지지율로 와야 되는데 왜 글로 갔는지 잘. 그래서 이거는 개혁신당 한 게 없잖아요. 아, 저희가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내고 얘기했잖아요. 있는데요. 양당 정치를 강요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언젠가 우리 국민의힘과 그러니까요. 같이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리는 저희가 거예요. 우뚝 설 거니까 아니 걱정하지 근데 마시고. 개혁신당 물론 자강한 다음에 그렇죠. 우뚝 선 다음에 같이 힘을 합쳐도 되는 건 아니, 지금 언젠가는 뭐 엄청난 기회 아니에요 사실. 아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잠잠하지 M&A를 않아요? 누가 할 거예요? 네? M&A를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죠. 뭐. 예. 인수 주체가 누군지 개혁신당인지 국민의힘인지.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네. 대비해서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선거 비용도 대폭 낮추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인들이 발굴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아주 획기적으로 만들 거라서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은 또 국민들께서 또 개혁신당을 또 많이 지지할 것이다 아 지금 생각합니다. 기회인데요 지금. 그래서 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셔야지 지지율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M&A 하셔도 뭐 적대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왜 적대적으로 합니까? 다 평화적으로 M&A 하죠. 그럼요. 원래 적대적 M&A 하는 사람들은 다 평화적이라고 얘기해요. 경영권 프리미엄도 주고. 아, 그래요? 경영권 프리미엄도 주고. 어떤 프리뷰일지 굉장히 궁금하긴 하네요. 아니 저도 지금 황현희 앵커님 말씀대로 네. 개혁신당이 이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의원도 그렇고 공중전에 능한데 네. 지금은 공중전이 일부 나오는 메시지 물론 이렇게 반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세게 지금 국민의힘 상태나 예를 들어 이재명 얼마 전 천하람 의원이 뭐 이재명 대통령 얘기한 것도 있고 비판을 세게 하는데 언론에서 크게 안 실어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훨씬 더 아이디어를 내서 그럼요. 메시지로 주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아니 진짜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의원 두 분 같은 경우에 스피커가 굉장히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도 살아남을 분이란 말이에요. 두 분 제가 봐도 네. 그 천하람 의원은 저랑 거의 만담해요. 어디 뭐 옛날에 어디 뭐 사회 보고 이러면 같이 막 재밌는 얘기도 막 주고 던지고 하면서 막 멘트도 너무 재밌고 정치도 현안도 너무 밝고 두 분 다. 근데 그 어느 공간에서도 항상 돋보이던 두 분이 요즘 사실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 너무 그 두 양당 거대 양당의 이슈들이 예. 저희 당 우리 당이 어떤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이슈들을 저희가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뚫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 예를 들어 조국 뭐 윤미향 뭐 사면 관련돼서도 저희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이 받는 구조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 근데 토론 아마 이후로 이준석 대표가 좀 움츠려 있는 건 아닙니까?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아마 이제 내년 지선에 지금 온 머리가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종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한번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어서 좀 혁신적인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다운 또 시스템 만들고 있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그런 뭐 친한계도 그렇고 약간 국민의힘 내부에 그래도 좀 저분은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그렇고 지금 개혁신당도 그렇고 그냥 국민의힘 망조 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바닥을 안 쳤다. 바닥 친 다음에 보자. 아 무혈 입성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저는 뭐 망조라는 말에는 동의하진 않지만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에는 동감합니다. 아, 그렇군요. 망조에는 제가 동감하지 않지만 이게 적절한 우리가 시간. 시간이 필요하구나. 때를 기다린다. 네. 강태공이 괜히 그 빈 낚싯대를 호수에 얹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낚시하고 계시는군요. 한국 수력원자원과 한국전력공사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죠. 예, 이것도 이게 지난 일이죠. 예, 근데 우리 이게 진짜 어거지인 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하루 시끄럽다가
결국 그 서울경제 단독 기사가 오바인 게 밝혀지면서 지금 원전 주가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일이면 주가 떨어지고 좋은 일이면 주가 오르잖아요. 네. 처음에 이게 뭐 노예 계약이다 뭐다 했다가 하루 주가 쫙 빠졌다가 네. 하루 뒤에 팩트 체크가 되면서 주가가 다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공식 입장을 밝히기를 이건 정상적인 합의다. 그리고 원전 수출을 위해서 필요한 기반이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윤석열 정부가 진짜 잘못한 거면 네. 이재명 정부의 지금 장관이 이거 나쁜 놈들이다 죽일 놈들이라고 하지 네. 이거 잘한 거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정부의 산업부 장관이 나선 것에서부터 게임이 끝났고 사실 이 체코 원전 윤석열 정부에서 열심히 막 했잖아요. 네. 근데 최종 도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찍었거든요. 네. 그때 자기들이 도장 찍었다고 광을 엄청 팔았어요. 네.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러다가 뭐야 이거 이상한 거 보이냐고 꼬투리 잡으려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한미 협력이고 미국과의 어떤 원전 협상을 하려면 꼭 필요한 거였구나. 그리고 그 로열티 1조 지불하는 것 중에 9천억은 물품을 사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로열티가 통상적인 관행보다 되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적대요. 우리가 지급하기로 할 로열티가. 보통은 7%인데 우리는 한 1.5%만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팩트 체크가 되면서 약간 한 언론의 호들갑으로 거의 이제 해프닝이 종결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아 이게 사실 이게 기사거리가 아닌데 이걸 좀 오버해서 해석을 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전 정부를 까는 것 같다. 그 지금 현 정부에서 까는 것도 아니고 손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은 문제 없다 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조금 부안해동하고 있고. 요거 그러면 다룰 필요가 없네. 우리 환경과 우리 이동학 아니죠. 총은 이거 어떻게 다뤄야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네. 이거는 조사해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계약이 맺어졌는가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체코 원전 수주 때문에 유럽 시장을 가는 교두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네. 체코 이외에 다른 EU 국가는 진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 왜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도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큰 시장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시장에 진출할 수 없고 다른 곳에 예를 들면 중남미라든가 이런 데 진출할 때 50년 동안 로열티를 지불해야 된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의 경우는 뭐 자원 채굴이나 이런 거 할 때도 10년, 20년, 길어야 20년 이렇게 하는데 이건 50년을 계약했다? 이건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잘 모르시는 게 이것도 반박 기사가 다 언론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라는 곳이 원천 기술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네. 지금 원전을 설계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안 돼. 그러니까 그 50년이라는 게 우리가 종속되는 게 아니라 50년 동안 우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어떻게 컨소시엄 형태를 맺어서 네. 우리랑 같이 해먹자는 계약인 거예요. 이를테면 그 한국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합작회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요새 네. 보면 어디 입찰 들어갈 때도 아파트도 보면 레미안 아이파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만들면 유럽이든 미국이든 우리가 계속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이 안 되면 열받아도 얘네가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얘네가 딴지 걸면 네.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원천 기술을 얘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뭐 노래도 저작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당한 비용 줄 테니까 너네는 어차피 못 짓고 근데 기술은 너네 거고 그럼 50년 동안 우리랑 좀 이런 이 원전 한 기당 1조치 우리가 로열티 주고 9천억 물품 사줄 테니까 컨소시엄 맺자. 그래서 한미 협상에서도 미국도 이제 원전을 추가로 막 짓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이제 우리 기업이나 우리 기술력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깔렸다라고 산업부 장관이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년 동안 못해가 아니라 50년 동안 미국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합의해서 한미 합작을 하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좋은 이유는 네. 그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현안에 대해서 되게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진영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요거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경을 보면 2021년에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분쟁이 마구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송 사건이 있었던 거죠. 네.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우리나라가 쓰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뭐 관련된 뭐 비용을 물어라라는 차원에서의 소송이 있었었는데 그 분쟁을 해결하면서 이 계약이 체결된 거거든요. 그 물론 과한 로열티를 지급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간다라는 그 비용까지 추산을 해보면 그걸 이렇게 숫자로
구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결코 이것은 무리한 어떤 로열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UAE 그 바라카 원전 수주할 때도 로열티의 비율을 보면은 사실 1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에서 우리가 지급하게 되는 구매하게 되는 물품의 어떤 비율을 따져보면 6-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도 안 됩니다. 로열티로 따졌었을 때. 그런 어떤 숫자들을 비교하고 여건들을 봤었을 때는 결코 뭔가 불공정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사실 이 웨스팅하우스가 한번 1조 원 정도의 매물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1조 5천억. 1조 5천억. 그러니까 1조 5천억만 주면 그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이 있는 웨스팅하우스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뭐 했느냐? 탈원전 한답시고 좀 헛짓거리 했었던 거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도 원전 기술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이런 기술 배제하고 1조까지 매물 나왔는데 우리 탈원전 할 거니까 이런 관심 없어라고 그 기회비용을 추산해 보면은 지금 이 로열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거다. 그때 이동학 최고 같은 환경 카르텔들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1조 5천억짜리 헐값 매물을 안 샀다가 지금 누구한테 덤탱이를 씌우는 거냐. 아니, 그 아까 산자부 이거 이렇게 공격한다고? 이재명 대통령 임명해서 김정관 장관이 그 원전 관련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이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요 계약 자체가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피해나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식 시장은 정확하니까 그걸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네. 실시간 1,100명이 또 넘었어요. 야, 최고치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튼 요거 하나만 더. 어쨌든 이건 조사. 반박할 게 있어요? 조사는 해야 되고 조사는 해야 된다. 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용히 해, 이 왜 환경 카르텔아. 거짓말로 브리핑을 했는지. 탈원전 카르텔 같은 일하고. 그다음에 SMR 기술은 아직 에어컨 개발도 틀기만 안 해봐, 된 아주 거거든요. 그냥. 개발도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50년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전 필요하다. 아무튼 에어컨 자, 틀기만 보세요. 해봐. 지금 SMR 원천 기술 얘기하니까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건데 네.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소형 모듈 예산 원전 다 깎았어. 예산 90% 90% 깎았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조사해 지금? 보자. 조사해 보자. 아니 소형 누가 나 모듈 얘기한 소형 모듈 322억 원. 그러니까 총 예산의 90%를 자른 게 민주당이었어서 그 할 에어컨 말 없다. 저 사람 방향으로 좀 틀지 마세요. 저 환경 카르텔 방향으로 에어컨도 세면 안 돼. 에어컨 사랑합니다. 붙여 붙이고 그래야지. 우리 이동혁 위원님이 지금 약간 좀 상황이 조금 언짢으신데 아니, 그럼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이제 저희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이거는 업계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대선 때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선임 연구원분을 영입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아 맞죠. 그래서 그 김지희 연구원이죠.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이지만 제가 그분한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원자력 이슈가 있을 때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 이제 박사님인 거잖아요. 네네. 원자력 연구원 선임 연구원이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는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게 우스워진 게 자기들이 막 이거 건수 잡았다고 막 공격을 했는데. 자기네 장관이 그거 아닌데요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스워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난리치기 전에 이런 건 전문 이슈잖아요. 그 민주당에서도 그 김정관 장관 같은 분들은 전문가예요. 두산 출신이니까 네네. 전화 한 통해서 좀 물어봐라. 물어보고 이거 진짜 우리가 윤 정부 공격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멀쩡한 계약이냐라고 물어봤으면 이 망신은 안 당할 텐데 그냥 냅다 무슨 파블로프의 개 그거 있잖아요 실험 툭 건드리면 침 질질 종소리 들리면 침 질질 흘리는 것처럼 이거 윤석열 정부 깔 수 있네 하고 막 왈왈왈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아니라고 한 게 아니야. 자기네 장관이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이슈는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좀 생활화하자. 저 균형을 좀 맞춰보자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에게 안전하다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공감대 확실한 정보가 정확하게 보편적으로 자리 잡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정부의 실책이 맞아요. 정확하게 공감대가 서고 아니면 원전은 정확하게 안전하다라는 보편적인 정보가 정확하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게 그 취약한 상태에서 계약을 이렇게 큰 계약을 하니까 이런 논란,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다. 이건 좀 언급하고 싶네요. 근데 저는 아직 마무리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잘못 문제 제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전 조사를 하고 조사 이후에 그 결과를 좀 보자. 그러니까 진짜 잘못됐다면 이동학 최고의 목소리를 처분을 해야 되는 전달해주는 것이고. 마이크의 전기도 네. 원전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지금 저런 사람들 다 마이크 뺏고 이렇게 말하게 해야 돼. 정말. 야. 아니 저는 원전 반대론자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네. 텀블러. 네.
예. 저는 에너지를 믹스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원전을 다 없애버리고 풍력이랑 태양광으로만 가자. 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그때 웨스팅하우스를 1조 5천억에 샀으면 문재인 정부 때 그 한 번도 있고 3번 정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아니 왜 안 샀는지 진상. 우리나라 탈원전한다고 못 샀어요. 어. 샀으면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으로 원전 수출하고 수주하고 난리 났었던 거야. 특검해야 돼 특검 이거. 이거 특검거리예요? 지금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때 그러니까 25년 전에 그 강남 아파트를 그때 샀어야지. 그걸 왜 안 사?라고 이 얘기하는 삼촌하고 고모들 같은 좋은데. 느낌입니다. 예.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기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 5천 시대 만들겠다. 뭐 그리고 실제로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예, 3천을 넘어갔으니까요. 코스피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야 드디어 이제 부동산의 시대가 아니라 부동산 불패가 아니라 이제 코스피 불패로 가나 하고 가보자 하고 이제 막 들어갔는데 갑자기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5억인가요? 10억이죠. 10억에서 50억에서 10억으로 줄이면서 50억에서 10억으로 그러니까 저희 네. 정권에서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으로 그때 조정을 그렇게 했었죠. 했었는데 네, 조정했었죠. 10억으로 롤백을 하겠다 네네. 이제 이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주식을 이렇게 좀 올려주겠다라고 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된 거야라고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좀 협의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도중에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 와중에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죠. 어제 주식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입니다. 이 주식 순자산 비율 PBR이 얼마냐는 질문에 너무 좀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10 정도 되지 않냐? 예, 이거는 지금 우리 또 투자자 개인 투자자분들 민심에 좀 기름을 좀 불난 민심에 불을 좀 기름을 들어 부은 격인데 뭐 주식도 모르면서 지금 뭐 이거 뭐 주식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차라리 저런 답변은 귀엽더라고요. 저거보다 귀엽다. 더한 망언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가 있었죠? 뭐 예.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폐지 관련 토론하다가 인버스에 투자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 증시가 망한다라고 하는데 베팅하면 되지 않냐.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또 뭐 하기도 하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양도세 이슈 처음 터졌을 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증시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매수 타이밍 아니냐고. 지금 사면 수익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타나 쳐라. 뭐 이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경악스러운 경제관을 저희가 좀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죠. 세계사적으로 좌파 정권을 늘 경제 때문에 몰락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좌파 정권에는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희 때도 사실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갑론을박이 있었죠. 특히 기재부는 세제의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세금을 많이 거두면 좋은 겁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걷는지 가치 판단하는 것은 정치권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가 기재부 입장에서는 기준이 10억이 아니라 1억이면 더 좋죠. 더 많이 거둘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 장관에게 이런 이슈를 주도권을 맡기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맞지가 않고요. 네. 저희가 50억으로 늘린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대주주 그 기준을 산정하는 기간이 연말이에요. 연말. 맞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그 산정 기간에만 잠깐 그 주식 매도해서 그 기준점 아래로 내려가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합법적으로 조세 회피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네. 이제 증시 입장에서는 아니 대주주들이 연말만 되면은 다 매도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말만 되면 미국은 산타렐이라고 해서 주식이 치고 그렇죠. 올라가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만 침체를 하면 그냥 한다고요. 침체가 네. 하락이 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럼 누가 이야기한 거죠. 피해를 봅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단순 무식한 논리를 들이대고 있냐면 대주주와에게 감세를 해줘? 부자 감세 아니야? 아니 서민들이 반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식의 좀 이념지향적인 정책 노선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에 계속 악재만 쌓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보도가 또 대통령실에서 10억 유지하겠다라고 여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보도가 나왔는데 또 저희 들어오기 직전에 대통령실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또 입장을 뭐 다 바꾼 건지 정정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시장 입장에서는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굉장히 혼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말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시도 같은 방향으로 지금 망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어떻게 해야 오르고 어떻게 해야 떨어지는지도 모르면서 심지어는 이거 주가 순자산 비율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증시 부양 코스피 5천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역시 우리 이제 개미들이 이렇게 된 미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아니 우리 뭐 그 누구죠? 전 법사위원장
그분도 미장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진성준 자식들도 다 미장에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김동완 평론가님이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그 지금 여권이시냐 어쩔 수가 없어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 집행 결정권자는 아니죠. 구윤철 기재부장관 완전히 결정권자는 아닌데 정책 당국자들의 말 한마디가 정말 이렇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게 여당 의원과 장관과의 이 질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왜 과거에 늘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 이름을 뭐 좀 대긴 그렇지만 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제 차비 요새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데서 여론이 반응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거보다는 이거는 그분 근데 안 타겠죠. 저는 이해했어요. 그거는 그거보다는 이 논쟁은 훨씬 더 민감하고 좀 치열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것은 중간에서 뭐 막 이렇게 평론에 들어갈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정책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집행을 했을 때 그 여파까지 잘 고려하면서 가긴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약간 늦어지는 것은 당내 아직 이견들이 있고 그 이견에는 각각의 논리들이 있어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대주주 보유 주식 자산 기준을 뭐 50억이냐 10억이냐라고 했을 때 각각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등장한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특실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서 미세 조정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뭐 저는 그렇게 뭐 취재한 결과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갈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참 저는 이번 정권 들어서 이번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런 정책 얘기들이 그래도 국민들 속에서 소비되고 하는 모습은 앞으로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정책은 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하는 또 잣대가 달라진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달라. 이게 좀 지켜봐 달라라는 양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이슈잖아요. 좋은 이슈라기보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생산성 있는 담론 형성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도 하고 방송에서 또 비판도 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지켜보면서 현재 여론과 민심이 이렇구나라는 하나의 틀거리로서 제공이 된다라고 보고 문제는 이런 건 좀 좋다고 봐요. 근데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됐어요? 대파 때문에 망했잖아요. 대파. 그러니까 정책 집행과 수립의 과정에서 아무런 뭐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아주 그러한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상징이 되는 이런 것들이 후진적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다시 굳이 뭐 과거 얘기 꺼내서 뭐 이렇게 할 건 없지만 전임 정권의 어떤 이슈와 논란의 발생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의 이 논란이 무엇이었냐를 이렇게 좀 보면은 역시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논쟁거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구나.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구윤철 기재부 장관의 어떤 이런 발언들은 조금 뭐 신중할 필요가 문제가 있다. 있죠. 왜냐하면 PBR 15이면은 지금 한 5천 시대가 아니라 한 3만 시대 돼야 돼요. 이게 대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짧게만 좀 반론을 드릴게요. 윤석열 정권에서 경제 지표 방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 전쟁이 이제는 뭐 종전 임박을 했지만 3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북유럽들은 6%대 물가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됐어요. 올해도 아마 5%대 인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1%대 방어를 했거든요. 긴축 재정으로. 그리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최초로 줄어들었던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수 기관들, 뭐 OECD, 뭐 S&P 할 것 없이 윤석열 정권의 그런 긴축재정 기조를 칭찬을 했어요. 물건 잡았다. 그럼요. 오직 좌파들만 비판을 했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는. 그리고 긴축재정을 하면 당연히 성장률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성장을 못하냐라고 다그쳤죠. 지금 이재명 정권 출범하자마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돈을 100조 가까이 벌써부터 빚을 내고 뿌렸는데도 KDI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 올해 0%대. 근데 물가는 2%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 항목들 뭐 대파처럼 따져보기 시작하면은 80%대 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를 알면 민주당을 지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파를 끄집어내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경제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자인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반론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돈을 뿌리면 물가는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확실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쿠폰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어가지고 쿠폰주도 성장이라는데 이 문제는요. 물가는 한번 오르면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레치시 된다고요. 그럼요.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 관리가 되게 어려운 건데
아무튼 원래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구윤철 이 기재부 장관의 이 PBR 발언은 앞서서 정몽준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몽준 그분이 버스비를 모를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 사람 버스를 안 타봐서 몰라서 그렇겠다. 어디서 중요한 건 몰라서라는 거에 모두 다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윤철 장관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 주식시장 모르네. 주식 안 해봤네. 그럼요. 아니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 5억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재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코스피 5천에 대한 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5천 간다 오면서 대주주 요건 갑자기 10억으로 낮춘다고 그래가지고 세금 더 걷을 생각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찬물 끼얹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기재부 장관 입장에서도 답답할 거예요. 솔직하게. 왜? 세금을 지금 거둘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확장 정책을 계속 가면서 계속해서 돈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정말로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선가는 세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세금을 어디서 거둘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법인세 진짜 쥐어짜도 더 이상 나오기 힘들어요. 거기다가 미국에다가 지금 억지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됐잖아요. 그럼 법인세에서 더 걷기 어려워. 노란봉투법 뭐 이런 거 하면은 법인들 더 힘들 거야. 그러면은 법인세에서 더 걷기 어려우면 그럼 결국엔 뭘 걷어야 돼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 지금 국가에서 얼마 전에 210조 5개년 동안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정부에서. 이 210조 어디서 만들 거예요? 이거 결국에는요. 서민들한테 걷습니다. 뭐에서 걷냐면은 서민들한테 걷기 좀 그러니까 종부세 걷을 거예요. 종부세, 재산세 이런 것도 올리기 시작할 거라고요. 양도세도 올릴 거고. 결국엔 세금이에요. 세금 아니면 빚 둘밖에 없어요. 앞서서 국채 비용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국채 비율 그래서 56%인데요. 이재명 정권 안에 60% 갑니다.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 전에 모든 정권들이요 40%를 마지노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가 진짜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생각을 바꾸셨으면 다행인데 우리나라 빚이 얼마여도 상관없다. 우리나라 기축통화국 될 거니까 상관없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유시민 전 장관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에이 설마 그렇게 얘기했겠냐고. 이거 거짓말이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자료 화면이 나왔어. 그럴 정도의 문제니까 이 생각은 진짜 바꾸셔야 돼요. 빚을 이 정도로 가져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 입장도 분명히 이 세금을 거두려고 그러는 입장도 이해는 하겠으나 그러려면 전체적인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를 좀 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아니 해요. 김석열 그 수석 최고위 왜 그러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부동산 안 잡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 아니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세금 아니면 빚이에요. 믿어봐야죠. 국채 발행하신다잖아요.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짧게 그냥 아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전 기다려 볼래요. 구윤철 기재부 장관께서 굉장히 이번 뭐 사태를 계기로 쓴 약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께서 가만히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지금은 장관을 맡으신 거지만 역대 정권에서 정말 계속 잘 나가던 정통 관료를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죠? 이번에는 관료셨죠. 전형적인. 핵심에만 있었어요. 그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대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그 관료시니까 한국 주식 못할 거 아니에요. 이해했으면 걸리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모르실 수도 있죠. 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근데 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저 장관께서 정부 정책 수립할 때 개인 개미 투자자나 우리 정말 개인과 서민의 입장에서의 여론을 한번 살펴보고 정책들을 조정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어떤 이런 국면이 하나의 쓴 약이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정어린 조언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렇게 증시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제를 바꿔서 증시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가 같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책의 목적이 세수를 걷는 게 아니라 증시를 부양하는 거면 주무부처가 기재부가 아니라 금융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업무 관할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재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무조건 많이 거두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잖아요. 주무부처죠. 세제를 네. 담당을 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정책의 목적이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재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말이 꼬여요. 그러니까 부처 간에도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S&P 제가 애정어린 조언을 드린 거예요. 진짜 그 코스피 5천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좀 주무부처가 증시 부양의 전문성이 있고 좀 관할이 있는 그런 곳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맞다. 기재부 장관 훌륭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정책실장 지금 대통령 정책실장도 기재부 2차관 출신이에요.
되잖아요. 저는 관료 출신이 법 일단 만들어보고 망하면은 그때 바꾸면 되죠. 이런 말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네. 그래서 네, 이런 식의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마디만 보태면은 아니 나는 이거 관련해서도 문제인데 지금 주식 시장도 이렇게 모르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도대체 왜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난 따라하는 이해를 거 할 수가 아닐까요? 없어요. 근데 아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 누가 씁니까? 윤석열 계엄 터졌을 때요. 베트남에서 한국 돈도 안 바꿔줬대요. 실제 돈도 아예 안 바꿔줬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코인을 누가 쓰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진짜로.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좀 이 경제 쪽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저는 뭐 말을 좀 많이 줄이겠습니다. 5천 시대 열면 좋죠. 열면 좋죠. 당연하죠. 코스피 시대 5천 시대 열면은 열어야죠. 예, 열어야죠. 열어야 된다라고 보고 네. 사실 진작에 열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이렇게 간다면 사실 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짧게. 네네. 그러니까 이 증시도 기업이 성장하면서 우상향을 해야 그게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거지. 원래 우리나라의 어떤 이를테면 기업 가치가 100조짜리인데 네. 시총만 억지로 돈 뿌려가지고 200조 늘려놓잖아요. 그러면은 다 공매도 포지션 잡아요. 그러니까 결국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 뿌려가지고 증시를 부양한다라고 하는 게 환상에 불과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300 올라도 200 떨어지면은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먹는 사람 따로 잃는 사람 따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를 지금 이렇게 함몰될 게 아니라 노란봉투법 뭐 상법 개정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들 네네. 펀더멘탈 망가뜨리는 악법들 이런 것들부터 중단을 시켜야 돼요. 노란봉투법을 하면서 기업 펀더멘탈 망가뜨리면서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 그때 가서 법 바꾼다라고 하면서 코스피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돈으로 거품 끼우게 만들겠다 이 말밖에 안 됩니다. 진보 정권의 가장 큰 앞에 닥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경제인 것 같아요. 이런 쪽의 문제들을 빨리빨리 지금 너무 좀 처리가 늦는 것 같은데 빨리 결정을 내려서 뭔가 좀 확실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왜냐면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잖아요. 뭐 양도세 부과 문제도 그렇고 좀 뭐 대주주 관련 이야기도 그렇고 5천 시대로 가려면 이런 문제부터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투자자 위주로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을 좀 많이 샀으면 좋은 환경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은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게 당연하죠. 그리고 모든 정부의 가장 핵심 과제는 경제와 민생이죠. 그것을 1순위로 두지 않는 제가 보기에 그런 정부는 없었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5천 시대를 빨리 열어서 네. 개개인들이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하루빨리 오기를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세는 뭐 안 올리시겠죠? 근데 이게 좀 다주택자라 아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사실 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제가 민주연구원에 있으면서 대선 공약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내놨던 게 사실은 종부세 폐지였어요. 맞아요. 네, 종부세 폐지를 민주당에서 던지 던지자. 민주당에 던지면 이거 진짜 이긴다. 그럼요. 그때 그거 던졌으면 이겼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안 됐을 거예요. 토지공 개념이 나왔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나름 많은 교수님들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정책을 올리는 사람이니까 네네. 준비를 많이 해서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서 제가 특정 몇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요 앞에서 거론된 몇 분 중에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걸 대하는 방식이 딱 이거야. 이걸 해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세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야 이거는 우리 당이 이념과 맞지 않아. 세제를 이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퇴장을 하시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통령 하는 대로 좀 당에서 이런 거는 좀 막지 말고 좀 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런 부분은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경제 특집을 한번 해가지고 뭐 세제나 뭐 이런 네. 쪽 해가지고 민주당 분들 좀 많이 모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볼까 싶기도 해요. 이런 분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저도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도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말씀. 그리고 저희가 특집도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는 말씀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